집을 샀더니 집이 나를 삼켰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0년 모두가 외쳤죠. 대출도 능력이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 말을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사람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집을 지키려다 삶이 무너지고 삶을 지키려다 집을 잃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내 인생 파산의 시작이 되어버린 이야기.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억하시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내려갔던 그 시절을요. 시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초중반으로 갔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도 연간 이자가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죠. 이 정도면 월세보다 싸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분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영끌 성공기가 올라왔고 유튜브에는 비투, 빚내서 투자의 정석이라는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대출이자 집값 오르면 껌이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벼락거지다. 공포가 욕망이 되고 욕망이 확신이 되는 기묘한 시대였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보험 해약까지,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영끌족입니다. 그들에게 2%대 금리는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그 빚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테니까요. 하지만 파티에는 언제나 끝이 있는 법. 문제는 그 끝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2%대 금리가 6%대로 뛴다면 10억 대출의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 통째로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이죠. 바로 이 만약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리가 오르긴 하겠지만 천천히 오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가파르고도 냉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거푸 올렸고 한때 3.5%까지 치솟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2025년 5월 2.5%까지 내려왔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또다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준금리는 멈췄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뛰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시죠. 5년 주기 혼합형 기준으로 연 4.18%에서 6.48%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대 후반에서 시작하던 금리가 이제는 사실상 3%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자 채권금리가 뛰었고 그 여파가 대출금리로 직격탄처럼 꽂힌 겁니다. 한은 의결문에서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빠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닙니다. 시장에 보내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생각은 당분간 하지 마라. 영끌족들이 꿈꿨던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금리 좀 버티다 보면 다시 내려가겠지. 그때 갈아타면 돼. 하지만 그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정상화가 아니라 고금리 정착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 폭탄을 맞은 가게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 안 팔면 되지. 영끌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던 말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집값이 10% 떨어져도 팔지만 않으면 손해는 장부상의 숫자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집값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집값 하락은 종이 위의 손실이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통장에서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10억 대출에 6% 이자면 월 500만 원,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더하면 월 6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대출 상환하고 남는 돈 200만 원으로 먹고, 입고, 아이 키우고, 차 유지하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물은 쌓이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고 금리는 높아졌으니 신규 매수자가 나타날 리 없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적금을 깹니다. 그 다음엔 보험을 해약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신용대출을 더 받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기묘한 상황, 이걸 이자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려막기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급매로 던져도 대출을 다 못 갚는 상황, 바로 역마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 12억에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 8억, 대출 3억을 끼고 1억의 자기 자본으로 매입했죠. 전형적인 갭 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의 시세가 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가도 6억으로 내려갔고요. 역전세가 발생한 겁니다. 세입자에게 2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도 6억밖에 못 받으니 2억이 비죠. 어쩔 수 없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9억에 팔면 대출 3억, 전세 반환금 8억, 합이 11억입니다. 집을 팔아도 2억이 모자랍니다. 집을 팔고 나서도 빚쟁이가 되는 거죠.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기묘한 상황. 등기부 등본에는 제 이름이 있지만 사실상 은행과 세입자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한 달, 두 달 이자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시작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결국 임의경매로 넘어갑니다. 2025년 전국 경매 건수가 28만 428건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대비 25%나 증가한 수치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다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합 건물의 임의경매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한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자만 오르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중고, 아니 3중고를 안겨줬습니다. 바로 고물가입니다. 2025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 수치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밥 한 끼 1만원 시대, 커피 한 잔 6,000원, 기름값은 리터당 1,800원을 넘나듭니다. 아이 학원비, 공과금, 통신비, 고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월 평균 가계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은 약 50만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오히려 7만 5천원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소득 증가분을 다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월급은 올랐는데 살림은 더 팍팍해진 겁니다. 여기에 대출이자까지 얹어보세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지고 남은 돈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 저축할 여력이 없어지고 예비자금이 바닥나면 위기 대응 능력이 제로가 됩니다. 고물가는 단독으로도 힘든데 고금리와 만나면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라고 부릅니다.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3만 6,681건. 역대 최다입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파산 원인의 변화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 파산 원인 중 부동산 등 투자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달합니다. 2021년에는 고작 2%였습니다. 5배 이상 폭증한 거죠. 회생법원에는 한때 자영업 실패로 찾아오던 사람들 대신 이제는 영끌 실패로 찾아오는 30, 40대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볼까요? 예전에는 사업 실패한 다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갭 투자했다가 역전세 맞고 이자 감당 못해서 오는 분들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0대 이하 신청자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기도 전에 파산법원을 찾는 겁니다. 대출도 능력이라던 그 말 기억하시나요? 그 능력이 이제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금리 내려가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의결문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보내는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접어라. 2026년 1월 현재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합형 5년 주기 기준 연 4.18%에서 6.48%, 변동금리도 마찬가지로 3%대는 사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대 후반에서 시작하던 것이 이제는 4%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대출금리는 오르는 아이러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채권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대출금리에 반영됩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디커플링, 괴리 현상이죠. 결국 한은이 금리를 안 올려도 내 대출금리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국내 환율 불안정, 가계부채 우려, 이 세 가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은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요. 저금리로의 회귀, 당분간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물으실 수도 있죠. 냉정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세 차익을 꿈꿀 때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버티면 오른다? 그건 현금 흐름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매달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데 무작정 버티는 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무리한 버티기가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산 다이어트입니다. 보유 자산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 집이 필요한가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삶 전체를 담보로 잡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손절이 두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작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파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환 대출을 검토해 보세요.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금리 인하 요구권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 변경도 가능합니다.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지켜도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은 삶의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관계가 파탄나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금리 정상화는 늦어질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과거의 저금리 시대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의 시간입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 냉정하게 숫자를 마주하세요. 살아남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생존을 응원합니다.